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음원 사이트는 멜론인데요. 그렇다면 이 멜론에서 지난 10년 동안 플레이된 총 음악 감상 횟수는 몇 회나 될까요? 멜론이 발표한 지난 10년 동안의 빅데이터 종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멜론을 통해 플레이된 음악 감상의 횟수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포함해서 총 888억 회라고 합니다. 멜론의 현재 회원수가 2,500만 명이니까 단순히 나눠보기만 해도 1인당 3,552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 회원들도 많다는 걸 감안하면 최근 한국의 음원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은데요. 현재 멜론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합쳐서 4,500만이라고 하고요. 보유한 총 음원의 개수는 380만 곡이라고 합니다. 1회의 스트리밍을 4분이라고 했을 때 총 누적 음악 스트리밍 시간도 공개됐는데요. 무려 55억 시간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인데 62만 7천 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감이 되시나요? 음악은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겠습니다. 역시 멜론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14년 동안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김인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우버 불법 운행에 서울 택시 조합이 나섰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서울시가요, 우버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불법이다 얘기만 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요, 우버의 운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곧 공포가 된다고 하는데 우버는 여기에 대해서 택시조합의 압력에 서울시가 굴복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비스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우버 측은 앞으로 서울 택시조합과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우버 측과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인터뷰는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우버는 좀 늘 그렇습니다. 입장 자료는 빨리빨리 이메일로 오는데요. 이렇게 달랑 보내놓고 항상 인터뷰는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부이사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시가 아주 강경하게 나왔네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우버 파라치가 나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발표된 조례 개정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저희한테는 받아들일 희소식이고요. 기존의 많은 운송 행위에 따라서 서울 택시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합법적인 유상 운송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죠. 네. 네, 생각보다 상당히 좀 세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1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요. 네. 네.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예. 20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예, 겁니다. 최고 100만 원.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서울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에서 우버가 불법이다,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요즘 뭐 사회적 이슈로 많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버들이 상당히 노이즈 마케팅 외에 마케팅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버란 서비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결해주는 웹 서비스로 해서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신비롭고요. 네. 상당히 좋은 서비스인데 문제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렌트카. 예. 기존에 이렇게 운전자를 대용할 수 없는 렌트카를 이용한 서비스를 한 거고요. 또 두 번째 우버X라는 일반 자가용을 유성 운송행위로 불러들이는 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인도 같은 데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운전기사들의 어떤 그 범법행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도 좀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요. 이렇게 지금 저희들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그런 기사들의 관리나 네. 그다음에 정확정한 어떤 테스트나 시험을 봐서 합격된 기사들이 쓰고 그만큼 또 관리 비용들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버는 그런 관리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인 플랫폼만 연결해 주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 어떠한 범법 행위가 이루어질지를 장담을 못하는 거죠. 더군 정부나 서울시에서 관리가 힘드니까 더군 거기에 대해서 합법화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예, 네네. 근데 부이사장님, 이 우버 네. 측이요, 서울 택시조합과 협력을 하자,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같이 이용을 하도록 법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서울시하고도 저희 사업자하고 우버 측 아시아 총괄본부장하고 만나서 회의도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 택시하고 손잡고 싶다. 좋습니다. 저는 우버 정말 전 세계적 기업이기 때문에 택시 업계하고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 환영을 합니다. 근데 왜 안 됐어요? 예. 다만 우버 블랙과 X 렌트카와 일반 자동차를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가 서울 대한민국에서 중지되지 않는 한은 택시하고 손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정확한 저희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랬더니 우버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저희가 손잡겠다니까. 그러면 저희는 잡을 수가 없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요금 체계도 문제가 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그 요금 체계가 저희하고 사실 경쟁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고급 서비스 우버 블랙이라고 해서 고급 승용차로 손님을 데려다주고 내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저희 보행 택시 기준 모범 택시 요금의 한 두세 배 가량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탄력적으로 요금은 항상 고지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떠한 요금 자체가 명시된 게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그냥 그 요금만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나 민체 허가도 없고 전체 어떤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런 거 발휘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자율권을 좀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택시업을 하시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편법,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제가 요즘 SNS에서 반응을 많이 보는데 네. 우버 아니었으면 집에 못 갈 뻔했다. 우버 서비스 너무 편리했다. 가격 네. 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장 논리로 치면은 우버를 꼭 불법으로만 몰아가기도 참 못하지 않을까요? 절제 시민들이 당연히 그 일시적인 예. 한순간에 특정 지역에 이제 택시가 부족하고 또 승차급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질타를 저희들이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 저희들도 사실 개정을 해서 요금의 탄력적인 요금이나 자율권을 서울시나 정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요금이 좀 풀어지고 우버처럼 네. 가능한 어떤 제한 조건만 없다면은 저희들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와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경쟁 유도에서는 우버하고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불법적인 운송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버처럼 할 수 없는 제한 조건이다. 이건 어떤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저희들 택시 요금 자체는 일단은 묶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이제 서울 사업자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 허가된 요금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령 낮에는 손님이 적으니까 요금을 좀 싸게 받고 저녁 때 11시 이후 12시 저는 이렇게 손님들이 가장 많은 시기 러시아 시간에 좀 일시적으로 요금을 좀 올려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든가 택시 수요를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요금을 좀 탄력적으로 받거나 이런 체계도 지금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비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갖다가 직접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 세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우버하고는 될 수가 없죠. 그럼 혹시 그런 걸 풀면 우버랑 그냥 경쟁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에 대응할 수 있는 예. 고급 콜택시나 콜 전용 택시, 시민들이 부르면 정확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요금체가 다른 택시들도 상품을 개발해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게 혹시 다음 카카오랑 하는 카카오 택시인가요? 예, 잘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다음 카카오의 일반 택시들과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저희도 이제 노력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택시하고만 손을 잡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전국 서비스가 될 텐데, 일단 서울시하고 서울 운송사업자하고 MOU를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손님들이 카카오를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승차가 없는 택시가 되도록 네. 다음 카카오와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면서 결국은 더 좋은 택시 서비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버에 등록해 있는 택시 기사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이중 등록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택시가 우버에 가입한 거는 저번에 이제 개인 택시가 일부 극소수의 차량만 네. 예,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비스가. 네. 예. 그래서 우버 택시라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택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분들 그리고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달 시작하시나요? 네, 1월부터 지금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그 신곡 포상금제 자체도 지금 뭐 내년부터 지금 돼 있고, 다음 카카오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택시 사업자들을 가입을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면밀하고 세세하게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맞게 예. 어떤 택시 서비스도 좀 변화가 되도록 저희들도 부산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조금 얘기가 모호하게 흘러간 부분이 요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금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부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카카오 택시 하시면서 그런 부분 좀 풀릴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은 일반 택시 가지고 지금 할 것이고요. 예, 기존 소위나, 요금 체계대로.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서비스에 맞는 요금제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더 들어가서 보면은 우버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우버 X나 우버 블랙 고급 서비스라든지 이제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 사례들은 많이 적발을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사실 직접 지금 뭐 많이 언론화돼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고발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운송사업자와 운송사업법에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렌트카는 예. 외국인과 단체 그 외에는 기사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고용한 렌트카에 대해서 우버 블랙 고급 서비스라서 우버 블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서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X는 자가용을 위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속칭 나라시 자가용으로 나라시 택시라고 했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그걸 이제 다시 그걸 우버 측이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런 네.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곤욕스럽고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포상금제까지 조례까지 개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지금 문자 많이 오는데요, 부이사장님. 3305님은 눈 오는 날 개인 택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택시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마 우버 이용하셨나 봐요. 1700님은 기사님들 고생하시는 건 잘 알지만 휴식이 잦은 요즘 밤중에 집에 가려면 콜택시도 안 되고 거리에 택시 잡기도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밤에 특히나 귀가하실 때, 눈 올 때, 네. 이제 차량들이 많이 부족하고, 택시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령화가 됐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100여 대가 되지만, 거진 다 60대 이상의 근로자로 좀 많이 바뀌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녁에 이제 일을 좀 많이 기피하게 되고, 특히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약 한 49,000대가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 구조가 낮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밤에 일하기를 기피하고 눈 오는 날 특히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 사회적 문제가 대시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법인 택시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욱더 차량을 더 동원하도록 지금 유조를 만들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뭐 심야 전용 택시나 이렇게 좀 적극 대응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택시에 대한 구조 서비스는 많은 변화가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서울시는 우버를 상당히 좀 막아주는 쪽에 조례 개정안을 내놔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업계도 계속해서 그러면 우버와의 싸움을 이어가실 건가요? 뭐 싸움이라기보다는요.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버에 대한 서비스는 정말 긍정적이고 네. 저희 택시 사업자하고만 손을 잡는다면은 저희들은 적극 환영을 할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적으로도 일본하고는 택시업계하고만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곧 한국에서도 우버 측이 꼭 그 전 세계적인 업체가 뭐 도태되고 싸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업체로 변신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우버 블랙이나 우버 X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네. 지금 택시 영업만 가지고 서울 택시조합하고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버와도 손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얼마나 환영합니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연결해주는 가장 좋은 플랫폼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예,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네네. 일본에서는 어떻게 우버 X나 우버 블랙을 안 하죠? 일본에는요. 예. 기존에 하이아 택시라는 고급 택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이아 택시하고 우버 블랙하고 손을 잡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제도 운송사업 법에 앉아 있는 그 법에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우버 측이 계속 손을 내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잘 조율이 되면 소비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네.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김충식 부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 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은퇴솔루션에서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것은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깔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웹사이트나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통화스와프입니다. 스와프는 교환한다는 뜻이죠.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원할 때
서로의 화폐를 일정한 환율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 나라의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개설해 놓고 언제든 그 나라 화폐를 빌리고 우리 화폐로 채워놓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놓으면 달러가 갑자기 한국에서 빠져나갔을 때 미국에 요청해서 달러를 가져와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300억 달러를 가져왔었죠. IMF도 통화 스와프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주변 나라도 함께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많이 맺어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 뉴스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어제 발표했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요. 네. 특히 이제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를 했는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연금 개혁 중요하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부분은 하도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해프닝이 됐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 그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해야 되겠죠. 예. 정부가 일방 통행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네.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아예 포기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연금이 마무리되면은 하겠다라고 하겠다 하는데. 그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는 이번에 국고보조금 얘기를 좀 했던데, 네. 그 부분은 정부가 한두 줄에 약간 얘기만 했는데, 이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번 예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게, 국가사업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 이게 크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떤 식으로든 좀 개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고 보조 사업이라 해서 국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모가 연간 한 40조에 달하거든요. 예. 근데 그 비용 중에 일부를 계속 지자체한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정력이 있는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견디는데 재정력이 없는 지자체들은 이거 매칭 즉 비용 분담하다 보면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지자체 전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런 얘기들을 전혀 안 해서 상당히 더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교육,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분담을 해라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이제 교육감들이 못하겠다고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마무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선자 신분일 때 2년이 됐죠. 예, 그때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 분명히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거 중앙정부다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네. 책임을 지기는커녕 뭐 극히 일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해마다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중앙정부도 지금 세금 잘 안 거치고 뭐 여러 가지로 재정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재정력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재정력과 크게 이렇게 좀 비례하지 않게끔 이렇게 분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지자체가 재정력이 굉장히 어려운 데는 분담 비율을 좀 적게 하고 좀 풍족한 데는 조금 많이 하고 물론 뭐 그런 일부 복지 사업도 국가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상당 부분 뭐 대부분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막 분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농어촌 그 자치단체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개혁 방향은 국가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쪽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부가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부작용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참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물론 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이제 2008년에도 보면 이 위기가 처음에 뭐 발발했다가 잠복됐다가 다시 크게 발발하는 게 이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산유국 위기가 좀 도래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잠복이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완화하겠다는 걱정이 많이 되고 이건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1997년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뭐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금융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보면은 1, 2년 전에 그때도 금융규제 완화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한데 지금 또 금융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뭐 저로서는 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IT 기술하고 접목하는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좀 완화해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 될 수 있겠죠. 뭐 일부는 뭐 모든 규제 완화가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일부에서는 좀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 정부가 뭐 올해 뭐 금융 관련 사고가 굉장히 대형 사고가 지난해 올해 사이에 크게 터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완화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어제 발표문에서 보면은 이제 고용 안전성이라는 거 유연 안전성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유연성과 안정성을 그냥 합한 말인가요? 유연 안전성이란 말을 이걸 썼는데 이건 조금 정부로서 상당히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연 안전성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유연 안전성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닌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유엔 안전성이란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북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안전망이 아주 잘 돼 있죠.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고용에서는 좀 유연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고 그게 좀 효과가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쪽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형편없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학자들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안전성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 사회 안전망이 엉망인데 여기서 유엔 안전성을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전성을 높여야지 될 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제 유엔 안전성을 지금 높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립서비스인 것 같고 그냥 유연성을 높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비판을 받으니까 유엔 안전성이라는 용어를 끌어와서 뭐 북유럽처럼 우리도 하겠다 하는데 너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노동계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북유럽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전성의 용어를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그 노동계에서는 아마 이게 상당히 기만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태 내에서 유연성을 높이면서
네. 이걸 유연 안전성을 높이는 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동계로서는 상당히 화나는 일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사이의 중규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단어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약간 좀 그냥 미꾸라지가 담 넘어가듯이 이런 표현이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그런 데서 안전성을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빠지더라도 큰 고통을 겪지 않는 그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이제 안전성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을 약간 더 보호하겠다. 대신 이제 정규직의 과보를 좀 줄이겠다. 이걸 아마 유연 안전성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서 하는데 노동계로서는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구체적인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는 뭐 리스크 관리 3개의 과제인가요? 뭐 그런 것도 내놓으면서 관리를 하겠다고는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하겠다고 하던데 뭐 예전에 쭉 해왔던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해오던 바고 지금 걱정이 되는 바는 이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10월달과 11월달 사이에 가계부채 증가분이 월별 증가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물론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사상 최고치인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9월달에 LTV DTI 규제 완화를 시장이 요구하는 것 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을 벗어나게 대규모로 완화했잖아요. 결국은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제 이게 워낙 그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홍 소장님 이렇게 치면은 뭐 F 주신 것 같은데요? 점수로는? 그런 건 아니시죠? 예, 뭐, 점수를 매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노동계한테는 상당히 좀 압박감과 좋지 않은 후유증이 많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그런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미꾸라지 담 넘어가듯이라고 했더니 0204님이 미꾸라지 웃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당황했네요. 예, 오늘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뒤집어서 읽어봤습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은퇴 솔루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당겨받을까 말까 한 것인데요. 정답이 딱 있나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당겨받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국민연금을 이제 당겨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좀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구조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또 퇴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략 국민연금이 이제 법정으로 수령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61세부터 65세 사이 정도인데요. 퇴직하는 연령이 대략 55세, 58세 정도 걸쳐 있습니다. 그때 퇴직하면 다행이고요. 예. 그 전에 다 하죠. 뭐 대략 하여튼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거기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사이 기간이 이제 불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특별한 대책이 없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매년 이제 3만 건 정도 되던 것이 2012년, 13년 보면은 거의 한 8만 건 정도 수준으로 그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당겨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일단 당겨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인데 그렇게 받을 경우에 아무래도 페널티격으로 더 적게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이제 당겨받을 수 있는 것이 5년입니다. 5년. 예를 들어 62세부터 수령한다 그러면은 57세까지 이제 당길 수 있는 것이 최대이고요. 1년 당길 때마다 6%씩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을 당긴다고 그러면은 65, 30 해가지고 3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2세에 100만 원씩 매월 받기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 57세로 당기면은 30%가 줄어가지고 이제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걸 혹시 당겨 받았다가 다시 끊었다가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당겨 받으면 계속 당겨 받는 거죠.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만약에 자기의 그 기대 여명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빨리 죽는다. 뭐 이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조기에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몇 살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62세 받을 걸 57세에 받는다 하면은 그 5년 동안 많이 받는 액수만 하더라도 대략 한 4,2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받으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과연 몇 살 때부터 이게 손익분기점이 이제 도달하느냐 같은데 예를 들어 62세 받을 사람하고 이제 이걸 5년 앞당겨서 57세 받을 사람을 예를 들면은 이제 100만 원씩 받는 것을 이제 70만 원씩 받게 한다면은 이게 손익분기점이 거의 77세 정도에 이릅니다. 77세. 그러니까 77세에 사망을 하면은 본전이고요. 그 이전에 사망을 하면은 이익이고 그 이후에 사망을 하면은 이제 조기 수령한 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략 이제 이 사람이 85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면요. 85세까지 살았다 하면 오히려 평생 약 3,300만 원 정도를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이론적이어서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계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한데 금방 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골골 80이라고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남자 같은 경우에 60년생 남자가 76세에 죽을 확률은 한 21%밖에 안 됩니다. 살아있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80%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그 사람처럼 57세에 수령을 하기로 했다면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렇겠네요. 10명 중 8명은 살아있으니까요. 여성은 더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83세까지 남자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거의 58%가 됩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83%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83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약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살아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가급적 조기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퇴 크레바스다. 그러니까 뭐 저기 빙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빙산인가요? 틈이 콱 난 부분을 크레바스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 조기 수령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늘의 사과 1개 하고 내일 사과 2개를 줄게. 어느 걸 택하겠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과 하나를 택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그 장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사과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전혀 진짜 수단이 없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당연히 그거는 조기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가급적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했으든지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것, 가급적 충당하는 것이 낫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교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퇴직하면 퇴직연금으로 좀 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도 좀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주택연금으로 주택연금 영무기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크레바스 기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채우고 국민연금은 좀 더 늦춰서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방법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은 가급적 미뤄라. 옛날처럼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클 때는 지금 당장 하나를 택하는 게 낫습니다. 사고 하나가. 그래서 아직 사람들한테 본성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령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그 생활에 급박하지가 않다면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저도 맨날 이렇게 받아는 봐요. 근데 뭐 얼마 받을 것이다라고 오는 것만 그냥 체크하고 마는데 일찍 받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혹시 늦춰서 받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늦출 수 있어요? 그것도 저도 몇 살까지인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자기의 소득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금을 여러 가지 연금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은퇴하실 때는 이런 걸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연금을 먼저 받을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나는 국민연금을 제때 받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늦춰서 받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조기 수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나이 때는 일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그만 돈이라도 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늦춰서 하시는 것이 향후 우리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부분. 가급적이면 어떤 사적으로 들어놓은 연금 같은 것들을 먼저 좀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좀 나중에 받으시는 것이 이게 전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유리한 편이다. 거의 그렇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란 연금은 물가에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종신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의 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도록 받는 게 좋습니다. 달리 공적연금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이었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전주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친환경 여주 세종대왕님 모셔 풍성한 곡식 대왕님표 여주 맛있는 음식 행복한 대왕님표 쌀하면 여주 진상미 대왕님표 신선한 농축산물 대왕님표 여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 많았거든요. 다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생경제 SNS 친구 맺으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들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